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로 리틀 프린스님이 뉴스 3개 오늘은 어떤 뉴스를 픽했냐고 먼저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요. 네, 4박 5일의 마라톤 개표 끝에 드디어 조 바이든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새롭게 들어서는 미국 민주당 행정부와 우리나라 간의 줄다리기도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 선언 8시간 만에 이 트위터를 통해서 두 분과 함께 열어나갈 양국 관계의 미래 발전에 기대가 매우 크다라면서 같이 갑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 승복이 없는 상황임을 고려한 때문인지 당선 등의 구체적 표현을 쓰지 않았고요. 공식적인 축전도 그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대선 승리를 축하하면서 한미동맹이 더 굳건해질 것이라고 밝혔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개성공단 재개와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고민할 때라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을 했는데요.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방미 계기로 의회 쪽이나 학계 쪽 인사들을 두루두루 많이 만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바이든 측 인사를 만날 계획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그렇다라고 답했는데요. 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도 오늘 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란 통해 양쪽 장수들을 모두 만나는 위험한 줄타기 외교를 하지 말고 돌아와서 중심을 잡고 할 일을 해라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좀 해보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금 가는 게 뭐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사실은 예전에 잡은 일정입니다. 10월 달 후반 정도에 잡았던 일정이고 아마 선거 이후에 간다라는 건 알고 있었을 거고요. 네. 어느 정도 뭐 지금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사실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거라고 많이 예측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다 정해진 일정에 맞춰서 간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 갖고 크게 나쁘게 볼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 불복의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고 소송전 등이 예고된 상황이다 보니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외교부의 수장이 미국에 가서 바이든 측 후보 측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가 악화될 게 아니냐는 우려에서 나온 선의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그런 논평이 아니었나. 아무튼 국민의힘 논평을 보니까 가서 폼페이오만 만나고 바이든 쪽을 안 맞으면 그것도 문제고. 네. 가서 바이든 쪽을 만나면 또 문제라는데. 트럼프 쪽에서 이제 그 어떻게 보겠느냐.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안 만나는 게 상수다. 지금 그거잖아요. 상책이다. 네, 상책이다. 그죠? 그런 뜻이긴 한데 네. 이게 근데 이게 지금 갑자기 잡은 일정은 아니거든요. 이미 잡혀있던 일정이고 이게 지금 한미 외교장관이 만난다는 게 10월 22일인가 네, 첫 보도가 나왔다고 하니까 그 전에 잡힌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폼페이오 장관이 만나자고 했는데 니네 대선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너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왜 가니?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단 하는 거 보고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초청을 받은 상황. 그래 잡은 거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 그 얘기 논평보다는 오히려 가서 두루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트럼프나 폼페이 측을 자극시킬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두루두루 만나는 게 지금 방법이 아닌가. 누굴 지금 말한 것처럼 공개하고 만날 필요는 없고 두루두루 만나고 와야 되겠죠. 아니 저는 국민의힘 논평에서 이제 그 이 점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말 그대로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행보 하나하나가 갖는 공식성이 있죠. 네. 이제 공식적인 어떤 측면이 있는 건데 지금 그 바이든 행정부의 내각 라인이 구축도 되지도 않은 그냥 현재로서는 자연인에 불과한 사람들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부담 분명히 있죠. 그렇죠? 이 점은 이제 분명히 좀 보긴 봐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 잡혀있는 일정을 그럼 깨야 되느냐? 라고 하는 문제는 좀 제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1월 20일까지는 어쨌든 폼페이오 장관과 미국 지금 현 정부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 분명한 상황이니까요. 네. 또 자극할 필요도 없어요. 잡혀 있는 일정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어떤 구체적인 미래적 청사진을 뭐 하긴 좀 어렵겠지만 현재적 부분이라든지 얘기할 거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폼페이오를 만나는 거고 부수적으로 알 수 없는 밝힐 수 없는 인사들을 좀 보고 오겠다 뭐 이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좀 당장 풀어야 되는 뭐 다른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도전 문제.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마지막에 가서 현재 이제 뭐 어떻게든 그 출구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이제 문제는 미국과의 관계 문제가 정리가 돼야 돼만이 어떤 그 출구가 이제 그 열린다라고 하는 점도 고려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현안 아닌가 싶어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얘기는. 네.
아무튼 근데 저는 약간 격가지로 세면 그 난리통에도 또 트럼프는 골프를 쳤더라고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멘탈이라고. 저는 그걸 보면 그거는 참. 저 심리 구조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뭐냐면 밥도 못 먹잖아요, 통상.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상투적 그 표현을 보면 피말리는 지금 개표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당선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골프를 쳤다라는 거잖아요. 골프를 치다가 당선 확정 소식을 들었다라는 건데. 아니 참 밥도 못 먹거든요, 사실 일반적으로는. 근데 골프라는 게 되게 민감한 운동이라서 저런 상황에서 그게 되지가 않는데. 어쨌든 저런 기다리는 상황에서 골프를 치러 가고 또 그 다음날 또 왔다 하더라고요. 그걸 봤을 때는 정신력은 뭐 아주 우리 소위 말하는 멘탈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멘탈 갑입니까?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아니요 골프가 너무 좋거나 그 대통령 일보다 더 좋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나 불복할 거야, 방 안 빼. 이게 또 의외의 뭔가가 있을 수가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제스처일 수도 있겠죠. 뭐 본인은 별로 개의치 않고 뭐 계속 그 당분간 이대로 물러날 생각이 없다. 아니 오히려 더 거꾸로일 수도 있는 거죠. 겉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뭐 호언장담하는 거와는 다르게 그렇게 또 이미 마음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저는 어제 뉴스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골프 쳤다라는 게 한 번, 두 번입니다. 가장 개인적으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어쨌든 좀 이제 예측 가능한 카운터 파트너로 바뀐 것이 아닌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잠시 후 2부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민주당 의원과 인터뷰에서 한번 좀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법무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 입법을 예고한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의 반대 의견서를 법무부에 각각 전달을 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이제 9월 28일이었죠. 집단소송법 제정안 또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하고 40일간 의견 수렴 절차를 밟겠다고 했는데 이에 맞춰서 반대 의견서를 제출을 한 겁니다. 상위는 이제 의견서에서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국내 법제의 영미법 제도인 집단소송제와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 도입할 경우 이 발생할 법 체계 간 충돌과 제도 혼용의 문제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륙법 체계상 민형사상 책임을 따로 구분을 하는데 영미법에 근간을 두고 있는 징벌적 배상을 도입하게 되면 과잉 처벌 위험이 있다라는 논리였고요. 경총 역시 입법 취지와 달리 경영상 피해를 야기하고 기업 부담이 늘어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무리한 기획소송이 남발될 것이다라는 표현도 썼는데요. 한편 법무부는 이달 중 법안을 제출해서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삼았고요. 본격 입법을 앞두고 이에 당사자들 간의 입법 로비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제 4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은 끝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끝난 거고 이제 그 법안이 이제 발의가 돼서 국회로 넘어오는 어떤 절차만 남아 있는 건데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공정경제 3법이라고 불렀던 그거와는 또 별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거는 별도로 이제 또 이제 국회에 제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게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것도 같이 처리가 될 수 있는가? 이것도 관심사가 되게 되는 거죠. 중요한 집단소송 징벌 손해배상 제도인데 뭐 상위나 이쪽에서 얘기한 게 뭐 완전 잘못된 얘기는 아닌데 이제 사실은 대륙법 체계, 뭐 영미법 체계 이렇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 와서는 그런 거예요? 다 혼용되고 있어요 거의. 뭐 독일에서도 뭐 집단 소송이나 이런 걸 하고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로 논리가 전개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뒤에서 말했던 이제 경영상 피해 부분 때문에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단체의 주장은 민형사의 책임을 같이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형사처벌도 하는데 근데 또 민사에서 예를 들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이렇게 가버리면 결국은 이건 이중 아니냐. 그러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걸 도입할 거면 형사 책임을 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민사로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주장인 거죠. 근데 두 개 다 금액이 크지 않아요. 형사 손해배상도 크지 않고 민사 손해배상도 크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주장이 완전 일리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현실에는 크게 맞진 않다. 왜냐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이랑 형사 민사 합쳐봤자 그 택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으로는 이 차이가 좀 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우리 법원은 또 손해배상 위자료 이건 되게 약하게 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현실상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했을 때 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위험의 외주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물론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이제 별도의 보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라고 하는 것들 뭐니까 지금 그 제정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법안이죠,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결국은 기업의 이른바 그 이윤 논리가
어떻게 노동자들을 사주로 내모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만약에 그 예를 든다면 네. 만약에 징벌적 손해배상 물론 그건 직결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이윤 논리가 다른 논리로 다시 작동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더 우리한테 손해가 덜하다. 이렇게 된다면 일정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사전 예방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그 언론기관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얘기를 했었고 똑같거든요. 잘못된 뉴스를 만약 생산했을 때 우리 회사 망할 수 있다. 그러면 더 많은 비용을 들어서라도 잘못된 뉴스 감시할 수 있는 것들을 기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업도 그 비용을 들이겠다는 거죠. 그것을 사실상 긍정적 효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네. 이 지금처럼 뭐 지금 경총에서 얘기한 것처럼 막 엄청나게 무분별하게 우리 변호사들이 꼬드겨 가지고 뭐 소송할 것처럼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우리나라 같은 거 아직 그게 아직까지 그걸 걱정할 지금 처음부터 그거부터 걱정할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정경련은 이미 지난달에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30대 그룹이 10조 원의 추가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정경련 입장에서는 좀 그런 부담액을 좀 이제 미리 산정을 해놓고 좀 아는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경제 단체들이 그리고 이제 지금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과거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여러 번의 사건들이 있었을 때마다 기업들이 제대로 본인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입법 과정 논의까지 온 거기 때문에 이제 와서 뭐 블랙 컨슈머라든가 뭐 소비자들의 어떤 뭐 혹은 중소기업을 타깃으로 한 어떤 기획된 뭐 소송이 남발될 것이다라는 식의 우려는 좀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 시작도 하기 전에라는 예상도 들고요. 다만 이제 실제로 국회에 이게 올라왔을 때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가 될 것이냐는 조금 난항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당장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도읍 의원이 이제 법사위 간사 아닙니까 국민의힘. 근데 최근에 이제 한국경제와 인터뷰를 한 걸 보게 되면은 이런 건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처리하는 건 난센스다. 긴급히 처리할 이유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물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뭐 끝까지 막을 수는 없을지라도 최소한 각 상임위에서 특히 법사위에서 제안을 걸어놓고 질질 시간을 끌 수 있다. 여러 가지 법안들이 많기 때문에 민주당이 뭐 공정경제 3법 포함해서 다 지금 하기가 참 쉬울까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한다 그러면 뭐 통과를 뭐 다수 의석이니까 가능한데 국민의힘이 쉽게 뭐 호락호락 다 허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아주 저는 좀 난항이 좀 이럴 때 또 만약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좀 전향적인 뭐 태도를 보여가지고 뭐 가자 뭐 이렇게 사실 지금까지 김종인 위원장은 예. 좀 제장적이었거든요. 이게 경제 관련 법에서 김종인 위원장은 좀 전향적인 태도를 많이 보였으니까요. 이게 그 드라이브가 걸릴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마 그 뉴스 세계 시간에 더 이야기할 수 아마 기회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무튼 이제 그 법안 발의가 코앞에 다가왔다. 요즘만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의 일환으로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중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만 남기고 전 상임위원회를 포함해서 나머지 국회를 전부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청와대는 제자리를 지키기로 했고요. 조선일보 역시도 국가균형 발전, 행정수도 이전 그 TF 발로 같은 내용의 기사를 썼습니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제 균형 발전 종합 보고서가 이번 주 중에 발표될 계획이라는 게 이 두 보도의 요지인데요. 내부적으로는 일부 이전도 검토를 했지만 전체 쪽으로 무게추가 쏠린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국회를 완전히 이전할 경우에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위헌 판결 등과 좀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국회의장 집무실과 본회의장인 상징적인 기능을 하는 곳을 남겨두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이고요. 세종이 본원, 여의도가 분원의 역할을 맡는 셈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근데 이제 계획대로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원회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원회관도 사실 세종에 또 마련이 돼야겠죠. 두 군데 있어야 되겠죠. 뭐. 세종에 마련이 되는 거고요. 본원이 그쪽이라면요. 상임위원회 일정들이 다 그쪽으로 가게 되면 사실상 그러니까 일상 활동은 세종에서 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럼 이제 본회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드문드문 가끔씩만 열리는 거니까. 네. 상임위원회 활동이 사실은 가장 많은 활동이잖아요. 네. 그럼 국회의원 의원회관도 사실은 세종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대로 된다면.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의원회관도 세종으로 가는 게 맞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가끔 한 번씩 열리는 본회의 참석을 위해서 의원회관을 계속 그렇게 운영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다가 일반 분양을 줄 것도 아니고 의원회관은 뭐 국회 경내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건 또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그 옆에 뭐 소통관도 있고 되게 건물들이 많아요. 제가 자주 글로 가는데. 네.
뭐 그거는 뭐 그것까지 걱정할 건 아닌 것 같고 이건 사실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로 옮겨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드라이브를 거는 것 같아요. 여당 입장에서 부동산 얘기하면서 가장 어떤 타결책 비슷하게 지방 분권 얘기를 하면서 국회 옮긴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처음으로 좀 드라이브를 걸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것도 좀 줄다리가 될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사실 여당 입장에서 좋은 거거든요. 야당이 또 막기도 좀 힘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당이 반드시 던져서 좀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 또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지금 얘기가 갑자기 나온 거는 아니고요. 일단 국토연구원에서도 이제 A안, B안 해가지고 5가지 정도 시나리오를 제시를 한 바 있는데 그 중에 한 시나리오가 또 이거에 그러니까 이제 부합하는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세종시에 국회 부지도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난 6월에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관련한 개정안도 이미 발의가 된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제 이 지금까지 그때 김태년 원내대표가 의정연설에서 그 이야기 시정연설에서 이야기했던 거가 너무 갑작스러운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민주당이 호언장담을 했거든요. 갑작스러운 거 아니다. 이거 확실하게 우리가 주요 의제를 잡고 반드시 처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 선언에 알맞춘 컨텐츠를 이제 하나씩 제시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역시 또 발목을 잡는 거는 제1야당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세종 처음 그때 발언 나왔을 때도 괜히 세종시에 투기 조장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비판도 있었고 근데 또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충청권 의원들은 사실은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사실 각각의 지역별 그에 따라서 수도권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또 쉽게 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구체 방안이 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추진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할 수 있냐 아니면 뭐 한 5년 후에 하느냐. 사실 지금부터 해도 실질적으로 한 빨라야 2024년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추진 일정상 국회에서 의결을 언제로 잡고 있는가를 보면 이게 현실화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결국 불발탄이냐 이게 결국은 뭐 갈라지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국회의원들 문제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뭐가 옮겨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정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좀 봐야 된다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뉴스 세계 이렇게 마무리하죠.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